자, 오늘은 직권의 변화 요거 보도록 합시다. 직권의 변화하고 너네 이제 수행평가 나오는 게 판 구조론에서 판의 이동 방향을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속도 구하는 거하고 그 판의 경계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어떤 지형이 생기는지가 판의 그 시험범위라고 그 수행 시험범위라고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판 구조론이라는 개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판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 누가 처음에 주장을 했었죠? 판이라고 하진 않고 지각이 대륙이동설이었죠. 베개너. 베게너라는 분이 주장을 했었는데 베게너의 주장이 되게 흥미를 끌긴 했었어. 왜냐면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갖다 댔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해안선 모양이 일치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하고 뭐 화석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4가지 종류의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흥미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 왜 그랬냐면 실제로 판이 이동한 것 같아. 베게너의 증거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판이 아니라 대륙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대륙이 이동한 것 같아. 근데 대륙이 이동하게 된 원인이 된 힘을 베게너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 당시에는 기본적인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제 바닷속에 있는 해양의 해저 지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밝혀져 있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밝혀진 건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어떻게 밝혀진 거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독일에서 잠수함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기 시작했어. U-보트라고 하거든요. 잠수함 생각해보면 물속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물에 떠 있으면 배면 다른 배들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잠수함을 어떤 식으로 독일이 운용을 했냐면 실제로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고 위를 볼 때는 잠망경을 통해서 보고 쭉 가서 무차별적으로 미국에서 오는 배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게 사실은 그 독일의 패착이긴 했었는데 미국이 화가 난 거지. 우리 배를 공격을 해? 상선까지 다 막 상선이고 군함이고 구분 없이 막 폭격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는 결과를 이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참여하면서 기뢰를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폭탄이나 이런 것들로 잠수함을 공격을 하니까 독일이 이제 잠수함을 더 깊은 곳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지. 대서양은 전반적으로 깊기 때문에 대한 한가운데는 상관없지만 연안에서 활동할 때는 암초라든지 아니면 대륙붕이 자꾸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어떤 기술이 필요했냐면 햇빛이 없는 공간에서도 이 지형 지물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음파 탐지하는 기술을 독일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음파라는 건 우리가 이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도하고 물속에서의 소리의 속도는 다르거든요. 물속에서의 소리의 속도는 대략 한 1500m/s 정도 돼. 굉장히 빠르거든요, 물속에서는. 그래서 음파를 쏘면서 밑에 지형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음파가 땅에 튕겨서 돌아오는 시간, 그러니까 해저 밑바닥까지 튕겨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을 하다 보면 이걸 그래픽화하면 전체적인 해저 지형을 분석을 할 수 있을 거고 해저 지형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서양 한가운데 해령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판이 이동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판구조론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지각이 있고 전체 지구를 생각을 하면 이 실선으로 나와 있는 걸 지각이라고 하고요. 멘틀이 있을 거고 외핵과 내핵이 있죠. 이 멘틀이라는 건 또 요 부분만 확대해서 한번 보면 멘틀은 하부 멘틀하고 상부 멘틀로 나뉘고요. 멘틀 위에 지각이 얹어져 있는 형태인데 지각 중에서 대륙을 포함하고 있는 지각이 있고요. 해양을 포함하고 있는 지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륙 지각. 바다 위에 떠 있는 지형을 해양 지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밑에 멘틀이 있는 건데 상부 멘틀 중에서 특정한 위치까지가 좀 단단해서 지각을 포함한 이 상부 멘틀의 특정한 부분까지를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하부 멘틀이 너무 위에 써 있는데 하부 멘틀은 좀 더 밑에까지 있어요. 하부 멘틀. 그리고 상부 멘틀에서 암석권을 넘어가는 이거 사실은 하부 멘틀이 더 밑에 있어야겠네. 특정한 부분까지. 그래서 내가 좀 축약을 할게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이 전체 두께가 한 300km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암석권의 두께가 100km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암석권의 두께를 100km 정도로 보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이름으로 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대륙판이라고 하고, 해양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해양판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의 밀도 차이가 있거든요. 해양지각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좀 압착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고, 해양지각의 밀도는 3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륙지각은 약간 펌핑이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보다 한 10% 정도 적어서 얘가 2.7 정도 되고요. 멘틀은 전체적으로 얘보다 10% 정도 크니까 밀도가 3.3 정도 된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멘틀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멘틀 위에 지각이 얹어져 있는 건데, 해양 지각은 좀 압착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고, 그러면 당연히 암석권 중에서 해양판은 좀 얇고 대륙판은 좀 두껍겠죠. 그렇다고 해도 이 연약권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400km 정도 된다, 이거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보면 연약권까지가 한 400km, 그리고 암석권이 전체적으로 해서 한 100km 정도 된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데, 지구에 보면 판이 한 대략 10개에서 13개 정도, 이름을 붙이기에 따라서 그 정도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륙판은 어떤 성질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요. 그거 체크 좀 해놓으세요. 동그라미 3번에 대륙판 화강암질 암석, 그리고 해양판 현무암질 암석. 밀도가 누가 더 커요? 현무암질이 당연히 더 크겠죠. 그리고 대략적인 판은 한 10개에서 13개 정도가 있는데, 너희 수행에서 나온다고 했던 그 그림이랑 사실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요거를 봐야 되는 거지. 이동 방향을 예측한다라고 했는데 방향이 표시가 돼 있어, 화살표로.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화살표는 둘이 부딪히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를 한번 보도록 하면, 이 한가운데 있는 게 태평양판이죠.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 대륙 쪽을 한번 보면 그 사이에 필리핀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태평양판이 이렇게 존재하고 필리핀판이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삐쭉삐쭉 들어가 있죠. 이거는 지금 밀려 들어가고 있는 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해양지각은 밀도가 3 정도라고 했고, 대륙지각은 밀도가 2.7이라고 했고, 전체적인 판은 멘틀에 있는 건데 멘틀은 3.3이라고 했어. 그러면 해안판은 3과 3.3이니까 평균이 3 조금 넘을 거고, 그쵸? 대륙지각하고 암석권에 포함된 상부 멘틀의 일부는 3.3하고 2.7이니까 3 언저리 되겠죠?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지각 변동이 생기고 어떤 지형이 생길 건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멘틀이 왜 그러면 이런 판들을 움직이게 하냐 보고, 멘틀은 뭘 하고 있다? 대류를 하고 있다. 쌤, 멘틀은 고체라고 했는데 왜 대류를 하죠? 맞아요. 멘틀은 고체이긴 하지만 이 연약권이 유동성이 일부 있어. 유동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류가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대류가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끓이면 나타나서 볼 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뭐 1년에 몇 센치 정도,
움직일 정도의 대류만 일어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 이게 누적된 힘에 의해서 조금씩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 유리는 액체예요, 고체예요? 유리는 엄연히 고체이긴 하지만 유리는 액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리는 흐르니까. 근데 몇백 년에 걸쳐서. 그래서 과연 이걸 고체라고 할 수 있냐 아니면 꼭 그렇다고 그럼 액체라고 할 수 있냐 요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걸 또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긴 한데 그건 우리가 지금 그런 거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멘틀은 기본적으로 고체가 많지만 일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럼 멘틀이 대류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이 종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요 밑에서 얘가 판이었어. 전체적으로 대륙지각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대륙판이라고 해보세요. 요 경계 부분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데 멘틀이 대류한다라는 건 어느 부분에서는 위로 올라올 거고 이렇게 올라온 이 멘틀이 어디군가는 또 내려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위에 대륙판이 있는데 이 위에서 한가운데에서 멘틀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위에 얹어있던 애가 찢어지겠죠. 그렇죠? 찢어져. 근데 여기가 만약에 대륙 한가운데였다라고 하면 대륙이 찢어져. 땅이 찢어지게 될 거고 만약에 바다 한가운데였다라고 하면 바다가 찢어지게 되겠지. 바다가 찢어지면 위에는 차가운 물이 있으니까 밑에 있던 멘틀에서 올라오는 이 식은 마그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올라오자마자 굳어버리겠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바닷속에 해령, 령이라는 말은 산맥이라는 뜻이니까 해령은 바닷속에 있는 산맥이라는 뜻이 되겠죠?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면서 해령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땅이 만약에 갈라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열곡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판의 이동의 원동력은 뭐라고요? 멘틀의 대류. 그럼 멘틀이 대류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야?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렇죠? 지구 내부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죠.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이랑. 그죠? 나머지는 몰라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하고 하나는 뭐냐면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축적하고 있던 에너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구가 만들어질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행성체들이 막 부딪히면서 마그마의 바다가 되고 전체적으로 마그마의 바다, 마그마는 액체니까 철이나 니켈처럼 무거운 애들은 가운데로 가라앉아서 핵이 됐잖아. 그렇죠? 그리고 표면이 점점 식으면서 지각이라는 걸로 감싸져 버린 거야. 근데 아직 멘틀은 뜨거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갖고 있던 에너지가 아직도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에너지 이 두 가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의 원동력인 거고 그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건 세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이걸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요. 상승을 했으면 어딘가에서 만나는 부분도 있겠죠? 얘는 뭐예요? 두 개가 만나니까 수렴형 경계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자, 두 개의 판이 있습니다. 이 판과 이 판이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얘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벌어지니까 발산형 경계일 거고 얘들이 같은 방향으로 모이고 있으면 수렴형 경계일 건데 얘는 앞쪽으로 가고 있고 요 판은 뒤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비벼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비벼진다라는 건 땅이 갈라지지는 않지만 서로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단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습곡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비벼지면서 충격이 발생하니까 지진이 발생하겠죠? 이런 걸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볼 때도 화살표로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을 거야. 근데 난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화살표를 표시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건 크게 세 군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냐면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얘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스카판하고 태평양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대서양 중앙해령을 사이에 두고 남미 북아메리카판하고 아프리카판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지 시험은 거기서 나올 거예요. 화살표를 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근데 어차피 속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화살표는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볼 때까지 매번 나오는 문제 중에서 판의 경계는 거기밖에 안 나왔어. 이제 특별하게 지형이 나올 때는 북아메리카판의 그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판에서 일어나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판의 경계에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라고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 사이에서 어떤 지형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지도를 좀 봐야 되고, 지도에서 내가 딱 찍어주는 이런 지형이 어딘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발산형 경계는 되게 간단하죠. 해양판하고 해양판 사이에서 발산형 경계가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져요? 해령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죠. 해령이라는 것 자체가 땅이 찢어지면서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터져 나가면서 지진도 일어날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대서양 중앙해령 밑줄 좀 쳐주시고요. 대서양 중앙해령이 어딘지 알죠? 그 그린란드 옆에서부터 밑으로 남극까지 쭉 내려 뻗은 거, 그거 전체가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대서양은 원래 없던 바다야. 대륙들이 붙어 있었는데 얘가 찢어지면서 거기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그 바다가 넓어져서 대서양이 된 거거든요. 지구 전체적인 규모로. 자, 두 번째 나오는 거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찢어지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열곡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해령처럼 완벽하게 찢어진 상태는 아니고 아직 땅이 찢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여기서도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거고요. 아프리카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이집트가 있을 거고요. 여기 요즘에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을 거고,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여기 있는 바다를 뭐라고 하냐면 홍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 홍해라는 바다는 원래 이 열곡대 사이에 있던 바다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열곡대가 찢어지면서 그 사이로 인도양의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바다가 된 거야. 그렇단 얘기는 이게 계속해서 찢어지면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이 홍해가 찢어졌듯이 떨어져 나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섬 되겠죠. 아프리카 이쪽 동해안에 섬 하나 있죠? 마다가스카르라는 섬. 요 마다가스카르처럼 얘도 시간이 뭐 몇 억 년 정도 지나면 요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동아프리카에서. 왜냐면 홍해가 벌어져서 아프리카하고 아라비아 반도가 찢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열곡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주로 나온다. 찢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V자로 열곡. 곡은 계곡과 같은 그런 곡자죠. 파여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두 번째가 수렴형 경계인데 수렴형 경계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해양판하고 해양판, 대륙판하고 해양판, 대륙판하고 대륙판인데 대륙판하고 대륙판 먼저 봅시다. 자, 보세요. 대륙판은 평균 밀도가 3 정도 되겠죠? 근데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훨씬 밀도가 커요. 그렇죠? 근데 대륙이면 20 판이니까 멘트라고 같이 멘트라고 같이 하면 대략 3 정도 되는 거고, 해양판은 3이 조금 넘을 거고, 멘틀 자체는 3.3이니까 대륙판이나 해양판보다는 더 밀도가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나면 부딪혔어. 누가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왜? 얘네들보다 더 밀도가 큰 애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얘들은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위로 솟구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밑으로 파고들 수가 없기 때문에. 대륙판하고 대륙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충돌형이라고 합니다. 충돌형 경계. 충돌형 경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건 인도 대륙이, 인도 땅이 원래는 남극에 붙어 있던 게 남극에서 떨어져 나와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누구랑 부딪힌 거냐면 커다란 유라시아 대륙하고 빵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만들어진 거야? 바다였는데 거기에 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조개 화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쓰고 있는데 히말라야 핑크 솔트라는 거 들어봤죠? 네. 히말라야는 산인데 소금이 나오네. 왜? 옛날에 거기는 바다였으니까. 그럼 왜 핑크색이냐? 그 바다에 살고 있던 유공충이라든지 이런 플랑크톤들이 그 사이 같이 묻혀서 죽어버리면서 이런 핑크색을 띠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히는 거 볼 건데,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혀. 그러면 둘 다 밀도가 크니까 뭐 서로 힘싸움을 하겠지만 그 중에 조금 더 밀도가 큰 애가 밑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빨려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되세요. 빨려 들어가는데 한쪽을 먹으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 위에가 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구멍이 생길 거잖아. 구멍이 생겼네, 바다 한가운데. 그래서 해구라는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요. 밑에 늘려가는데 얘가 이렇게 직각으로 빨려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비스듬히 빨려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해안판은 어떻게 되겠어요? 녹겠죠?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 부피가 커지니까 다시 올라오겠지? 그러면 이 판을 녹이면서 뚫고 올라오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가 만약에 바다였으면 섬이 만들어지는데 이 섬이 호상열도라는 섬이 될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마리아나 해구하고 일본 해구 옆에 있는 이런 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상열도.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하고 부딪혔는데 유라시아판은 동쪽에 바다를 어느 정도 끼고 있었던 거예요. 동해를 끼고 있었는데 빵 하고 부딪혀가지고 태평양판이 밑으로 들어오면서 솟구쳐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손이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빵 하고 솟구쳐 올라오면서 여기에 섬이 만들어졌어. 동해 옆에. 이게 뭐야? 이게 일본인 거야. 일본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도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은 조만간 바닷속으로 없어질 거예요. 2억 년 이내에.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지금 일본 학자들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작년에 이런 이야기 돌았죠. 백두산이 폭발할 거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어요. 백두산 폭발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후지산도 400년마다 한 번씩 대분화를 했는데 지금 분화 안 하고 있어, 후지산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축적돼 있는 에너지가 한 번에 솟구쳐 나와가지고 폭발을 하게 되면, 후지산이 폭발하게 되면 그 여파로 인해서 일본 관동지방, 관서지방이 가라앉아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후지산이 폭발해도 이상한 건 아니다. 그 텀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리아나 해구나 일본 해구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해양판이 밑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바다에 구멍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거고, 마리아나 해구는 좀 기억하면 좋은 게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예요. 10,000m가 넘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에 있고 사이판하고 괌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륙판하고 해안판이 부딪히는 경우에 페루, 칠레 해구하고 안데스 산맥이라는 거 나오는 거 있죠. 여기는 어디가 부딪히는 거냐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나스카판이라고 하는 태평양판 오른쪽 아래에 있는 판이 밀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얘네들은 대륙판 사이에 바다를 그렇게 많이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미판은 나스카판이 밀고 들어가면서 솟구쳐 올라온 이 화산이 땅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서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진 거고요.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면서 눌려서 땅이 밀려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습곡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평평한 지형이 있었는데 옆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휘어버린 거예요. 습곡이죠, 이게. 습곡인데 너무 많이 휘어졌네. 굉장히 높게 산맥이 돼버렸네요.
습곡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쌤, 나스카판이 밀려 들어가는 거지 얘를 미는 건 아니잖아요. 밀려 들어가면서 얘를 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도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스카판이 들어가니까 얘는 밀려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서 올라온 애들 때문에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그래서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안데스 산맥이 이런 대표적인 습곡 산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해양판인데 내가 지금 밀려 들어가고 있지. 그러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구 중심에 가까워지잖아. 그렇죠? 그럼 지구 중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겨지는 힘이 생기겠죠? 중력이 점점 커질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더 빠른 속도로 밀려 들어갈 거고, 저쪽 반대쪽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해령이 있다라고 하면 해령이 미는 힘하고 지구 중력이 당기는 힘 때문에 이 애는 어떻게 되겠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속도를 계산할 때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거지. 누가 그러냐면, 다시 지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스카판이 그래. 나스카판은 그 태평양판하고 나스카판 사이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발산형 경계죠. 그러면 나스카판의 왼쪽에서는 나스카판을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고, 남미판 밑으로 나스카판이 밀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구 중심에서 나스카판의 오른쪽을, 동쪽을 잡아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스카판이 움직이는 화살표는 어때요? 크죠, 좀. 근데 똑같은 경우라고 해도 다른 데들 좀 천천히 움직이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얘네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뭐 예를 들면 어디를 볼 수 있냐면, 남아메리카판 한번 봅시다. 똑같이 오른쪽에서 지금 발산형 경계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밀어내고 있지만 왼쪽에 나스카판이 버티고 있으니까 남아메리카판은 속도가 어떻게 했어? 느리겠죠. 그렇죠? 빨리 지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보존형 경계인데, 보존형 경계는 그동안 내 기억으로 딱 시험이 딱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변환단층 만들어지는 거, 산안드레아스 단층.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건 어디 있는 거냐면 미국 LA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LA 근처에서 판 두 개가 서로 엇갈려 지나가면서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단층이라는 건 이렇게 땅이 찢어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땅이 실제로 찢어져서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뭐는 없다? 화산 폭발은 없다. 왜? 벌어지거나 밀려 들어가가지고 녹아버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비벼지는 거기 때문에 화산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디서? 보존용 경계에서. 그리고 해양판하고 해양판 사이에서 변환단층이 발생한다라는 건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그리면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내가 지금 대서양 중앙해령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요. 대서양 중앙해령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이 중간에서 단층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그래서 어긋나 버리는 거지. 여기가 단층이 일어나면서 얘가 대서양 중앙해령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나 버린 거지. 그러면 보세요. 얘가 대서양 중앙해령이었어요. 그러면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이 있는데 이 판이 B 지역은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여기가 중앙해령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A 지역은 왼쪽으로 이동할 거고, D 지역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C 지역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른 데는 전혀 상관없는데 여기가 이상해진다는 거지. 왜냐면 자, B 지역은 여기로 이동하는데 C 지역도 여기로 이동하고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서로 어긋나고 있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요런 현상. 요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변환단층 밑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단순히 비벼지는 거지 여기서 발산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서는 뭔 일어날 수 있어? 지진 활동은 일어날 수 있겠다.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어도 있잖아요. 그 사람. 산안드레아스라는 영어가 그냥 중학교 때
뭐냐 그 지금처럼 막 고등학교에서 크게 하는 동아리가 아니라 그냥 일주일 중에 2시간 잡고 딴반으로 가고 수업 듣는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그거 할 때 영어로 보는 과학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갔을 때 스탠안드레스 보여줬어. 그렇지. 굉장히 산안드레아스는 이름 자체가 단칭 이름이 산안드레아스이기도 하고 그 지형 자체가 산안드레아스이기 때문에 그 영어 제목 되게 잘 지었죠. 그리고 이 산안드레아스 단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영화죠. 근데 그 영웅스러움. 동아리 나중에 가니까 막 어벤져스 보여주고 난리 났던데. 애들이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할 게 별로 없고 할 거 많은데 그걸 다 하자 그러면 잘 안 따라오니까. 자, 그리고 내가 지금 한 가지 안 한 게 있거든요. 뭘 안 했냐면 지진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는 없어가지고 내가 별로 안 했는데 지진이 생각해보니까 오늘 그걸 수업했거든요. 그거 얘기 나왔어요. 피파에서. 네, 그거 얘기 나왔고 신발 지진, 천발 지진 그거 할 그거 거예요. 지금. 나오고, 네, 그걸 이제 할 거고. 자, 네, 지진이 일어나는데 화산은 되게 명확하거든. 녹아서 솟구쳐 올라오면 화산이 되고 찢어져서 마그마 올라오면 화산이 되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요 만들어지는 화산도 습곡산맥 만들어질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거든. 근데 너희 학교 동아고에서는 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중간에 수업할 때 이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이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는지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대륙지각인 거예요. 여기 지금 해구가 만들어졌겠죠? 얘가 지금 해구야. 똑같은 거긴 한데 학교에서는 화강암 말고 유문암 찍었어요. 얘가 현무암이었잖아요. 왜냐면 옛날 수능에 얘가 유문암으로 나와. 유문암하고 화강암하고 그냥 같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라 그걸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럼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현무암이 녹아. 그럼 올라가겠죠? 그러면 뜨거워서 녹았으니까 얘를 녹이겠지? 그러면 유문암이 녹잖아요. 그러면 유문암하고 현무암이 녹아서 만나면 안산암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만들어지는 화산은 안산암질이에요. 요게 한 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자, 보세요. 얘가 지금 밀려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굉장한 압력에 의해서 밀려 들어가는 거고 또 깊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걸 무슨 형태라고 하냐면 섭입대라고 한다라고 했죠. 지진이 발생하는 거를 크게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에 따라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천발지진은 지표면하고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게 천발지진이고요. 디테일하게 몇 킬로미터 이런 것까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신발지진이라는 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지진인데 이 신발지진은 섭입대에서만 일어나. 근데 뭐냐 학교에서 수업할 때 그 킬로미터를 하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외워야죠. 신발이 300kg 이상이었나? 섭입대에서만 신발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섭입대가 제일 중요하겠지 이번 시험에서. 왜? 섭입대는 왜 뭐가 있어야 돼? 해양판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해양판이 다른 해양판으로 들어가거나 대륙판 속으로 들어갈 때 섭입대가 만들어지는 거고, 섭입대가 만들어지면 뭐도 나올 수 있어? 여기서 습곡산맥도 나올 수 있고 해구도 나올 수 있고, 또 해양판하고 사이에서는 뭐도 나올 수 있어? 호상열도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도 나와? 신발 지진까지 나와. 그러니까 서입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계부에서 지각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형은 방금 이야기한 것들 나오는 거야. 해구, 해령, 열곡대, 뭐 상열도 호상열도, 습곡산맥,
변환단층. 딱 요 6개. 요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수행을 잘 볼 수 있을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해령, 열곡대 얘는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그리고 변환단층 요렇게 6개 나올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9쪽을 보니까 직권의 변화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또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여기 나와 있죠?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건 지구가 생성될 당시에 축적된 에너지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붕괴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 이 두 가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화산활동이나 지진활동은 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표출되면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진이라는 건 지각이 지층이 오랫동안 힘을 받고 있다가 계속 밀리니까 어떻게 돼? 펑 하고 터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 진동에 의해서. 그렇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 타갖고 이렇게 찡겼다고 생각해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우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이렇게 밀치는 힘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출렁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지? 이런 게 지진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화산활동이라는 건 지구 내부의 열이나 압력 때문에 암석이 녹아가지고 뿜어져 나오는 거 이야기할 텐데 예전에는 이 화산활동도 마찬가지로 지표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에너지가 많아지고 녹는지에 대한 게 나왔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 부분이 빠져서 화산활동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시험에 나오니까 미리 나한테 얘기를 해줘. 어떤 그래프냐면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서의 온도 변화, 지구 내부의 온도 변화.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지표면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 알고 있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는데 기본적인 화강암들이 이제 깊어지면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용융곡선이라고 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깊게 들어가도 얘는 녹지 않아야 되는데 물을 포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을 포함하게 되면 용융점을 만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녹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도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오늘 수업할 때 이 화산 활동할 때 그게 나왔어요. 화산 쇠설유였나? 화산재랑 용암이랑 오바 뭉쳐갖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화산 폭발이 됐어. 그러면 지금 우리 교재에도 119쪽에 보면 왼쪽 오른쪽에 화산재로 덮인 밭하고 용암으로 인한 도로의 파괴가 있거든요. 자, 화산이 터졌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와이의 마우키 화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용암이 평상시에도 줄줄 흘러. 그치? 얘는 폭발적으로 막 터져나가는 거야? 천천히 터져나가는 거야. 천천히. 그쵸? 그러니까 용암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건데, 자, 그럼 용암이라는 건 뭐냐면, 마그마가 땅 속에 있을 텐데, 마그마가 화산이야. 여기 있던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갔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화산 기체라는 게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그마에서 화산 기체가 빠져나가고 흘러내리는 얘들을 용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암이라는 애는 마그마 빼기 화산 기체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첫 번째 있는 화산재로 덮인 밭 같은 경우에는 화산이 급격하게 폭발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산이 급격하게 폭발할 때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화산재, 화산진,
화산재, 화산역, 화산암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위로 갈수록 입자가 고와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산지는 정말 미세한 것들. 화산재는 우리가 재 정도 되는 거, 화산역은 뭐 모래알갱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화산암괴는 이제 돌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애들이 그냥 천천히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강력한 폭발에 의해서 뿜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꺼번에 솟아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얘가 터져 나오니까 이 산 윗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 나가면서 같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걸 화산 쇠설물이라고 해요. 쇠설이 뭐야? 부서졌다라는 뜻이잖아. 산이 부서지면서 같이 뿜어져 나오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겠지. 압력도 굉장하고 속도도 굉장하고, 뭐 우리가 달리기로 도망간다든지 차를 타고 도망갈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밀려내려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뭐 마을을 덮쳐버린다든지, 폼페이 화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폼페이 화산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엄마가 아이 젖먹이다가 그냥 화석이 된 경우도 있고요. 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죽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대로 묻혀버린 화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화산 시설류가 빠르게 밀려 들어와서 우리가 대처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화산 시설류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햇빛도 가리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화산진이나 화산재가 한번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가면 제트 엔진이 망가지거든요.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 마동석 나오고 막 이병헌 나오는 그 영화에서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보 제트기 2대를 북한으로 보내. 제트기를 보내. 지금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얼마나 빨리 간다고. 어차피 헬기 타고 가도 되거든. 헬기 타고 가도 충분한데 뭐 급한 것도 아닌데 제트기 타고 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 추락하잖아.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죽이려고 만든 영화야. 시나리오상 그 특수부대원들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제트기를 보낸 거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공항이 다 마비가 돼.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아이슬란드에서 몇 년 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한 달 동안 유럽 공항들이 다 멈춰버렸던 적이 있었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용암이 흘러내리면 천천히 이거는 뿜어져 나온 거죠.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마을을 덮치기도 하고 도로를 덮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화산 시설물이 뿜어져 나왔을 때, 용암이 나왔을 때 어떤 게 더 강력한 폭발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120쪽에 봤더니 얘 지금 통가화산 분포되는 거거든요. 이게 1910 몇 년에 터졌던 것 같은데, 지금 ISS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엄청난 화산 쇠설물이 뿜어져 나왔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섬 하나가 분리가 돼버렸어. 이 통가화산이 터지면서 섬이 쪼개졌다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섬이 쪼개되면 반대로 얘기한 거지. 두 개의 섬이었는데 화산이 터지면서 합쳐져 버렸어. 근데 폭발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흔들흔들하면서 섬이 날아가 버린 거야. 그냥 없어졌어. 거의. 그러니까 쇠설물로 다 날아가 버린 거죠. 22년도에. 두 번 폭발했거든요. 두 개였던 섬이 2015년에 폭발하면서 하나가 됐는데 또 폭발하면서 대부분이 없어져 버린 거야, 섬이. 통가라는 나라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때 뿜어져 나간 이런 그 물질들 중에서 비에 녹아가지고 산성비가 내려서 그 일대의 이런 농작물들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화산 폭발 때문에 해적 해군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날아가요. 이게 통가가 애매한 위치인 게 아시아 쪽에서 저기 어디니? 호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호주하고 이런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한동안 영향을 받았죠. 잘 안 되기도 하고.
농작물 피해도 엄청났을 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지진이나 화산이 그러면 꼭 100% 나쁘기만 한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특히 지진은 사실 뭐 이게 좋은지 모르겠어. 굳이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진 아니어도 지구 내부 구조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빗박이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공 지진을 내기도 하지.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지하 자원이 매장된 지역 이거 지진 아니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화산 활동은 사실 우리가 많이 이용하죠. 화산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근처 지하수가 굉장히 뜨거울 테니 온천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죠. 쌤이 예전에 뉴질랜드에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면서 타우포라는 호수가 있거든요.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호수인데 화산 이런 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래인데 이게 모래라고 하기에는 조금 크고 돌은 아니고 약간 조그만 돌멩이 같은 걸로 호수인데 호수변이 이렇게 덮여 있어. 딱 봐도 이거 화산인가 싶을 정도로 까만색 돌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타우포 호수가 굉장히 차갑고 시원한 호수인데 호수변에서 모래를 파면 뜨거운 물이 나와. 온천수가 나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호수에는 안 들어가고 그 근처에서 땅을 파고 반신욕을 하고 있어. 반신욕을 하다가 더우면 호수가고 수영하고 추우면 와서 반신욕하고 굉장히 특이한 지형입니다. 그런 식으로 있고 또 뉴질랜드에 갔더니 간헐천 이런 것도 많고 막 진흙이 펄펄 끓어오르면서 튀어오르고 거기 들어가지는 못해. 진흙이 끓어오른다는 얘기는 100도가 넘는다는 소리거든요. 대신에 거기 들어갈 때 입구에서 삶은 계란을 팔아. 날계란을 샀는데 내가 이제 관광 한 바퀴 도는 동안 비닐봉투에 넣어서 택 붙여가지고 물에 넣어놓으면 내가 한 바퀴 돌고 오면 얘는 삶아져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관광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로 이용할 수 있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땅을 조금만 더 파면 뜨거운 온천수가 있기 때문에 난방을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지열로 발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그런 사회 간접 비용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땅 속에서 화산이 폭발했다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산성비가 내려가지고 농작물이 좀 피폐화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땅 속에 있는 유기물들, 무기물들, 뭐 광물질들이 막 나오면서 땅 자체는 굉장히 비옥해져. 그래서 농사짓기 굉장히 좋은 땅이 되고요. 실제로도 일본의 어느 지역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화산 그 칼데라 안에 마을이 있어. 농사가 엄청 잘 지어진대 거기가. 화산 폭발할 가능성이 있거든. 거기도 몇백 년마다 한 번씩 터지는데 근데 마을이 있어. 재밌는 나라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울릉도가 화산섬이거든요. 울릉도 성인봉이 화산이고 울릉도 자체가 화산인데 울릉도에 여전히 사람 살잖아. 울릉도 화산이 사화산이 아니거든. 그것도 쉬고 있는 화산이거든. 근데 우리 휴화산이라는 표현은 이제 쓰지 않아요. 사화산이거나 그러니까 사화산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게 맞는 거지. 휴화산이지 휴화산. 쉬고 있는 거지 죽은 화산은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라산은 사화산이었거든요. 사화산으로 분류돼서 터지지 않는다고. 근데 한라산에 가보면 오름이라는 지형들이 있거든. 그거 하나하나가 다 화산이야. 지금도 뿜어져 나오고 있어. 미세하지만. 그래서 한라산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또 독도도 화산입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면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거 합쳐져 있어요. 그거 터져 나간 거야. 만약에 독도에서도 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독도 섬에 있는 우리 그 독도 수비대는 도망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역은 넓어지겠죠. 섬 두 개가 통과처럼 합쳐질 수도 있을 거고 또 터져가지고 깨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제주도 남방에 이어도라는 그 섬이 있는데 얘는 밀물이 들어오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썰물이 되면 드러나는 섬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거기다 뭘 했냐면 말뚝 박아가지고 해양 기지를 세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이야. 그래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걔도 화산이거든. 그거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은 대피해야 되겠지만 우리 땅이 넓어지는 거겠죠.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없고 백두산이 작년에 터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거는 천년마다 한 번씩 대분화를 했는데 마지막 대분화가 900 몇 년이었기 때문에 1000년이 훨씬 지났다. 곧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1925년에
소분화를 했는데 소분화가 100년마다 한 번씩 있었거든요. 수치상으로 100년이 되는 2025년 아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얘네들이 뭐 초침되고 알람 맞춰가지고 폭발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백두산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데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 지금. 이 북한 이자들이 절반을 팔아먹었단 말이지 중국에.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개념학인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진도 내용은 다 나갔어요.